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라임 카나서 TV의 장 박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청년 실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요, 청년 실업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TV, 심지어 이런 네이버 뉴스에서도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죠. 한 뉴스 기사를 보면 청년 실업률 7.5%,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최고 제목을 뽑았는데 지난달에 20만 명 가까이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반면에 이제 실업률도 7% 중반대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2021년 이후에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치가 2000년도부터 수집이 되었고요. 2000년도에 8.1% 가다가 이제 8%대, 7, 8%대를 유지하면서요. 2014년 9%대, 그리고 쭉 9%대를 유지하다가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주춤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계를 보니까 2025년에 이제 7.5%까지 다시 반등을 했다는 거죠. 이런 수치들을 보니까 크게 변동은 없다라는 것이 제 관측이고요. 2000년도에 8.1%까지 올라갔었고 가장 심했던 게 2018년도고요. 9.5%, 2017년도, 2016년도가 9.8%. 2016년, 17년, 18년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좋았던 시기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2010년부터 2018년, 19년까지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시기가 실업률이 제일 높았던 시기네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2025년 현재 7.5%의 실업률, 청년 실업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든지 청년 실업률은 존재해왔고 낮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청년 실업 사태, 그리고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 그냥 쉬는 이러한 청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최근에는 문둔형 외톨이의 증가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 돌파했다. 그리고 노동시장 이탈 가속화. 그래서 청년분들이 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이러한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청년들과 관련된 안 좋은 사건들을 만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무직자에 대한 회생 방안. 제가 저번 주에 이전 영상에서 청년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했고요. 청년들이 불안하지 않고 이 사회에서 주체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업시장에 연결해 보면요,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취업시장에서의 강함은 일을 잘하는 것으로 용어를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 잘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6개의 요인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지적 능력이죠. 이것을 이제 달리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고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면 많은 여러 가지 임무들이 주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 제품을 개발하는 거, 즉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제조업을 예를 들면 혁신을 가져다주는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죠. 지적 능력이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 기획,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전략 기획이죠. 그리고 제품 단가 계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청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거죠. 내재적인 IQ나 지적 능력은 변하지 않잖아요,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분들은 굉장히 우수한 지적 능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런 문제들을 겪어보지 않으면 해결책을 고안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해결책들을 뇌에 지니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들이 자연에 흩어져 있고요. 인간들은 경험을 하나하나 함으로써 그러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무리 지적 능력이 좋아도 해결책과 연관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어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을 할까요? 사실 이러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특정한 회사들이 원하는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전수받을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수능 공부를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경쟁을 하는 방식들, 방법들을 배우는 거죠. 교과서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 이런 것들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회가 정한 해결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은 여러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고, 어떠한 것들은 그러한 지식들을 적용하면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과학 과목을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보편타당한 법칙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에서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할 수도 있죠. 저는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웠고, 지금 현재 과목명이 그대로 있을지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구과학의 그러한 지식을 배우면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중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지식들이 100% 유용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연역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연역적인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연에서 특히 어린 나이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쉽게 얻지를 못합니다. 옛날 시대에도 많은 선조들이 이미 발견한 것들을 전수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식들이 전파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년들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나가거나 혼자서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얻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러한 내재적인 뇌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자연에서 얻게 되는 저런 문제 해결 능력을 얻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부족하다라는 거죠, 청년들이. 그 다음이 인내심, 참을성, 기다림이라는 요인인데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거죠.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의 인내심과 참을성, 기다릴 수 있는 능력, 비교를 해보면요, 월등히 나이 든 사람들이 인내를 잘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외는 있죠. 젊은 사람들 중에 극도로 참을성이 좋고 인내심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출석률도 좋지 않고 선생님들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인내심과 참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인내심과 참을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후천적으로 얻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일단은 삶을 산 시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30대, 40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대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서 일을 잘하거나 여러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인내심이 높고 참을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고객들을 응대하고 바이어들의 그런 부당함과 상황을 잘 기다릴 줄 아는, 참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요인은 사회성, 대인관계, 정치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사실상 큰 집단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잖아요. 경험 자체가.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경험하기 때문에 군대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제 회사에서 겪어야 되는 사회적인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가지긴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군대 경험이 모든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을 사회성이 높거나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과는 별개로 정치력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치력은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한정된 자리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전략적으로 쟁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능력은 당연히 사람들을 집합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정치 능력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힘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굉장히 포괄적인 능력이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정치력이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들을 다 포괄하는 광범위한 그런 능력이다. 정치력, 대인관계, 사회성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경험 자체가 부족하죠. 청년들은. 훌륭한 정치가는 때로는 강약 조절을 하면서 사람들을 칭찬할 때도 있고 비판할 줄도 아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청년들이 대학교나 군대에서 그런 능력을 완전히 꽃피울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능력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적을 만들기도 하고 나의 편으로 만들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생활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이런 정치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매력도죠. 특히 이제 뭐 남자는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남자 청년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죠. 남자분들은 나이가 어린 것보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나이에서 나오는 중후함과 그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워와 이 카리스마는 단순히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난 카리스마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저러한 카리스마는 되게 후천적으로 얻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얘기도 있죠. 남자의 자신감은 지갑에서 나온다. 한 남성이 자본을 증식해서 부를 이뤘을 때 대체적으로 나이가 든 상태잖아요. 젊을 때 그런 부를 일굴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부를 이룸으로써 자신감을 얻는 시기는 40대 이후예요. 아니면 이제 빠르면 30대 중반, 뭐 후반 이렇게까지도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30대 초반 이전에는 그러한 카리스마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모적인 매력도도 대체로 남자분들이 나이가 성숙하면서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생기고 사회적 위치가 점점 올라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카리스마도 있거든요. 제 20대를 보면 사실 그냥 애였죠. 제 DNA가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닙니다. DNA는 뭐 그대로 동일하게 있을 텐데 후천적인 사회적인 경험이 차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보이는 그런 매력도는 떨어집니다. 20대 중후반의 남자분들을 보면요, 이성에게도 마찬가지고 동성들에게도 매력도가 높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자신과 제 친구들의 과거의 모습을 대입시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인데요. 타고난 리더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리더십들은 후천적으로 길러집니다. 특히나
제가 앞서 말한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강함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리딩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그 리더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리더가 되기도 어렵고요. 리더가 돼서 얻을 수 있는 경험도 제한적이다. 일단 감투를 써보고 감투를 쓴 상태에서 사람들을 부릴 줄 알고 리딩을 해봐야 그 리더의 그 힘과 자질, 그리고 필요 조건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아닌 상태에서 나는 리더가 되고 싶다, 리더가 돼야지, 아직 이제 리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은 사실상 극히 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시기에 20대에 리더가 돼서 풍부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대학교 활동을 하면서 특정한 집단의 회장, 부회장, 아니면 장 이런 역할을 하면 리더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경험 자체도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요인인데요. 자연과 세상에 대한 이치를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자연과 사회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물을 더 먹어야 된다, 세상물을 너는 덜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연에 흩뿌려져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리들, 자연에서 일정한 패턴이 보여지는 법칙과 원리, 이치, 이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당연히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방식인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를 하는 방식이 때로는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인간은 시간이 한정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직접 해서 경험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익히죠. 그런 경험들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보편타당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법칙들을 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식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세상에 대한 이치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공부를 20대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이런 것들이 커버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잖아요. 청년들 중에 좋은 대학교에 간다든지 스카이에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해서 간접적인 지식들을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해결책은 뭐냐 라는 거죠. 취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하다는 것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회사에 이윤을 갖다 줄 사람이죠. 밥값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데 청년들이 구직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일을 잘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수도 있고, 밥값을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1인분을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다든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경험이 부족하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인력도 들어가고요. 기존에 그 회사에 적응했던 사람이 시간을 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이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회사들에서 보여지는 행태가 뭐냐면 경력직을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입을 뽑기보다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경력을.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나는 경력이 없는데 그럼 나는 어디 가서 그 경력을 쌓고 어디서 취업을 할 수 있나. 내가 지원하는 곳마다 경력직을 채용하고
그러니까 신입인 나는 어디 가서 그런 경력을 얻어야 되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청년들 채용에 있어서 이러한 행태가 더 두드러질 것인가, 더 약해질 것인가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이 시점에서 AI가 등장했잖아요. AI가 GPT가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AI 시스템들은 제 생각에는 제가 챗GPT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느끼는 경험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청년들에게 취업 전에 좀 더 대비하라는 압박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너는 AI가 있고 챗GPT가 있지 않느냐? 네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AI를 통해서 준비하고 와라. 마치 경력직과 같이, 이런 이제 마인드셋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회사 고용주 입장에서. 아니 지금 AI가 이 업무적인 그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이제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AI의 효능을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실무자진에서는 이 AI 프로그램들의 그 영향력과 파급력을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면 2인분이 아니라 진짜 10인분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체감을 슬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갓 신입분이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신입이 이러한 AI를 잘 활용해서 스스로 업무를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과제를 내주면 이제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전 챗GPT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과제물을 해오면 원래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 챗GPT가 나오고 챗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하는 방법들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과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밖에 못해? 라고 저의 기대치가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취업 전에 청년분들은 이제 대학이나 그쵸? 고등학교, 그리고 취업학교 자격증 공부 중에 이런 AI 능력을 충분히 키워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실무자급, 이제 채용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그 입장이죠. 고용주 사장 입장이 아니라 실무자입니다.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 사람들이 실무자들이잖아요. 이 실무자들의 봐서 이 실무자들의 비용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챗 GPT나 AI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대치가 실무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AI 능력은 필수 중에 필수다. 진짜 AI 활용 능력을 어떻게든 함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학벌이죠. 학벌 학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대학 순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순위가 있습니다. 각 대학 학위가 주는 사회적 시선이 있어요. 저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스카이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스카이 출신이었으면 괜히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욕을 더 먹을 것 같은데, 제가 스카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위에 대한 서열이 있는 거죠. 학벌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너무 많이 쪼개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4개로 쪼갰습니다. 학벌에 대해서 인서울권, 수도권 및 지거국, 그다음 이제 지방사립대, 전문대, 그리고 이제 고졸 및 고졸 이하, 이렇게 청년들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청년들을 구분할 수 있다.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아까 앞서 말한 몇 가지죠. 지적 능력, 인내심, 사회성, 매력도, 리더십, 세상에 대한 이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6가지 요인이죠. 이 6가지 요인이 일을 잘 하는 것과 이 청년이 강하다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이 학벌 구분이 저러한 요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4가지 구분 중에서 어떠한 부류가 취업이 제일 잘 될까요?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 있을까요? 당연히 서울권에 있는 사람들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학벌이 가장 낮은 고졸 및 그 이하 분들을 덜 매력적으로 인식할 겁니다. 이러한 대학 서열 문제도 있지만 석사, 박사, 학위의 차이도 있는 거죠. 학위의 높낮이. 쉽게 말하면 가방끈. 가방끈이 기냐 짧냐에 따라서도 회사에서 매력적으로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도 결정될 겁니다. 이제 굳이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분류를 시켜보자면 이제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가장 좋아할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석사, 그다음 이제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제 굳이 이제 상식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전문직이 있잖아요. 전문직도 서열화가 됩니다. 의사, 변호사 여러 개 있죠. 간평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등등 전문직에서도 이제 급이 나뉘잖아요. 급이 나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이 전문직의 서열화가 이 학위에도 연관이 됩니다. 학위에도. 자, 의사들은 대부분 전문의가 되려면요 박사 학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임과 동시에 석박사입니다. 의사임과 동시에 석박사입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학사가 되잖아요. 전문의가 안 되겠다, 일반의가 되겠다 하면 학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학사, 최소 학사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는 어떻게 되죠? 석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최소 석사입니다. 로스쿨을 가야 변호사가 되기 때문이죠. 의사는 대부분 이제 전문의 하려고 하고 박사가 있어야 된다. 전문직들은 그냥 시험만 보면 됩니다. 학위가 필요 없는 전문직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만 잘 보고 통과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전문직들이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의사와 변호사가 제일 인기가 많고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요. 이걸 봤더니 이 직종은 학위까지 봅니다. 학위까지. 그렇기 때문에 학위와 자격증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아무나 못 된다. 자격증의 난이도도 높고 학위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면에 전문직 외 분야에서 보면 이제 박사, 석사를 예를 들면 자격증 시험은 필요 없잖아요. 부가적인 자격증 시험이 없어요. 그냥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한 그런 코스를 밟으면 되죠. 논문 쓰고 학점 수료하고. 의사와 변호사는 부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위치도 높고 되기도 어려운 거죠. 이런 식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직업의 서열화를 보면 우연찮게도 이렇게 됩니다. 직업의 서열화를 보면 전문직부터 박석, 그다음 인서울, 수도권, 지방대, 고졸 이하, 그렇죠? 이렇게 서열화가 되고 임금이 연봉이 이 단계별로 나뉘는 거예요. 당연히 직종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공계에서는 당연히 박사가 이쪽보다 더 높을 수도 있죠. 중국이나 미국처럼 이공계 박사들은 의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순서를 따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서열화가 돼 있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순위에 따라서 이러한 6가지 요인들이 상관이 높다라는 겁니다. 즉 순위가 높을수록 이러한 능력을 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느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전문직을 하고 있거나 사회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러한 능력들이 우수합니다. 대체적으로 자연에 대한 이치와 상식이 높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매력도가 높고 정치력을 더 잘하고 더 인내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인지 제가 인위적으로 제 편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결론은 이러한 사람들이 저러한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취업도 잘 하고 돈도 잘 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년 실업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청년들은 구직하지 못하나?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능력이 부족하다. 예,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저런 6가지 요인에 의해서 보면 청년들이 부족하다,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런 능력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능력이 부족하면서도 메타인지가 안 됐다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의 능력은 별거 없는데 월급을 높게 주는 회사에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의 실제 능력은 월 200 받는 겁니다. 월 200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하는 회사나 자신이 바라는 회사는 뭐 대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자기의 실제 능력과 자기의 이상이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은 그냥 200만 원 월급 수준인데 3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미스매치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메타인지를 해서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해야 되고요. 지금 이 사회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나 그리고 이공계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0년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대우받아야 될 능력 수준하고 현재 받을 수 있는 능력하고 차이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청년 A가 있어요. 서울의 한 중간 수준의 대학교 출신이고 학점도 중간 이상 이렇게 받았던 청년 A가 있어요. 이게 2010년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고 청년 B가 있습니다. 동일 수준 대학교 학점도 동일해. 이러한 상황이야. 근데 지금 2025년이야. 이 세상이 변해서요. 청년 A와 청년 B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선에서, 이 회사의 시선에서 대우해주는 그러한 수준 자체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세상이 변했고 하다 보니까 이 청년 B의 가치가 하락한 거야. 자, 인문계 청년 A, B 지금 인문계가 인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 B가 내 선배들은 2010년도에는 대기업 중에서도 중상위권까지 취업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여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해서 중상위권에서는 청년 B를 안 뽑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변해버렸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동일한 능력을 지녔어도 이 사회의 수요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받는 가치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도 있음을 인식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서울권 인문계 중간 대학도 이렇게 미스매치가 나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 아래급의 학생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서울에서도 저처럼 애매한 대학에 있는 저도 애매한 중간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취업시장에서 애매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학벌이 낮아버리면 저 고졸이면 3D 잡으로 갈 수가 있어요. 3D 잡. 그렇죠? 3D 직종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 공장이나 배달업 이런 데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애매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공계는 다른 이야기겠죠. 저는 이제 인문계로 이야기합니다. 인문계를 보면 애매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미스매치가 있음을 인식하고요.
이런 미스매치는 점점 더 벌어진다. 제가 아까 설명한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대우받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절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평가 절하. 이것을 확실히 메타 인지해야 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결론을 짓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뭐 저도 느끼는 거지만 저도 특별하지가 않거든요. 저도 특별하지가 않아요. 아주 노멀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서도 뭐 심리학자로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심지어 저와 같은 박사급 사람들, 교수들, 그리고 뭐 잘나가는 전문직들, 그리고 일반 직장인, 저는 경찰관들도 상대를 많이 했죠. 경찰, 공무원, 그리고 뭐 이제 3D 업종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두루 봐도 특별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박사급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 다른 박사들보다 더 특출나지도 않고요.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들끼리 비교하면 다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만나게 됩니다. 저는 뭐 하버드 교수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하버드 교수들, 하버드 출신 박사들, 뭐 MIT 출신 박사들, 그분들은 어나더 레벨이니까 다르겠죠. 저는 그쪽 분들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특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노멀한 사람들이 부대끼고 사는 그런 바운더리 내에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아마 전문직 있는 분들, 동일한 업종에 있는 분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들이 있겠지만 비슷비슷해요. 일반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는 회사, 경찰들, 공무원분들, 3D 업종에 있는 분들, 각 업종에서 보면 다 비스무리합니다. 비스무리. 직종을 벗어나면요, 직종끼리 비교를 하면 사람들이 차이가 생깁니다. 약간씩 차이가 생겨요. 능력적인 차이, 그렇죠? 사이가 원하는 강함, 일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은 차이가 생깁니다. 사실 핵심적인 거는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하지가 않아요. 고만고만해. 다 고만고만해요. 특정한 위치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면요, 다 안주합니다. 안주하고 눌러 앉아요. 물이 고이고, 머리 안 쓰려고 하고, 일 안 하려고 하고, 놀려고 하고, 뭐 이래요. 대충 비슷합니다. 비슷해. 이런 것들이 회사나 조직에서 보여요.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동등하게 보입니다. 아, 비슷비슷하구나. 성과 내는 사람은 일부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안단 말이에요. 잘 알아요. 청년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들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이 안 됐잖아. 증명이 약하고 일을 못해요. 참을성도 없고, 대인관계도 안 좋고, 리더십도 없고, 매력도 없어. 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기 전에. 회사, 그리고 그 실무자 다 알아요. 사람들이 특별하지가 않아. 다 고만고만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눌러 앉고 일 안 하고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 전부 다 알아요. 청년들이 들어오면 저렇게 될 거라는 걸 다 알아. 그러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된다고. 증명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증명을. 이런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스펙들이에요. 스펙. 스펙이 증명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의 능력을 검증할 거예요? 못해요. 결국엔 스펙이다. 참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스펙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진짜 현실적인 이제 해결책은 눈을 낮추는 거. 여러분이나 나나 크게 능력이 없다니까 스페셜하지가 않아요. 눈을 낮춰야 돼. 눈을 낮춰라.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증명이 안 되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연봉 낮은, 그리고 고된 일, 저 3D 업종, 남들 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부터 해야 되겠죠. 기업으로 따지면 중소기업으로 가야지. 스펙으로 증명이 안 되면 이런 데 가서 자기의 능력을 직접 증명해야 돼요. 현장에서 증명해야지. 현장에서. 그래서 그 업무 능력을 거기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능력을 하나하나 배양을 해서, 아까 그 6가지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리더십 매력도, 세상에 대한 이치, 사회성, 정치력,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족해. 청년들은 부족하다니까. 많이 부족해요. 많이.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해. 아니, 저도 그랬다니까. 저도 저의 20대 모습을 보면 제가 고용주야. 제 20대에 나를 뽑으라고 하면 안 뽑아. 부족하다니까. 부족해. 그걸 이제 자기 증명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부분 스펙으로 증명 안 되니까 눈을 낮춰서 현장 증명을 하라. 간 보지 말고 처음부터 대기업이나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중소기업 가서 아니면 3D 업종 가서 저런 능력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메타인지를 해서 능력이 안 되면 그냥 3D 업종 바로 가는 거야. 3D 업종 가서 어떻게든 시급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를 들어 택배업을 하시면 어떻게든 배송을 더 효율화하든지 한 개라도 더 빨리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킬들을 쌓아야죠. 아니면 막노동을 하면 최대한 빨리 안 다치고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든지, 배달을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나라도 더 빨리 하든지, 이렇게 살아남아야죠. 눈만 높으면 뭐해. 부모님이 올려준 거품이 많이 낀 몸값을 보면 안 돼요. 그 자신의 가치는 부모님이 올려준 거품이죠. 거품. 자기의 실제 시급은 엄청나게 낮은데 능력도 안 되고. 여러분들 능력 안 돼요. 능력 되는 청년 별로 없다. 이래서 안 뽑는 거야. 이래서 신입을 안 뽑으려고 한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거고 공고화될 거예요. 검증된 사람만 이제 뽑으려고 할 거야.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한 가지 이제 추가하자면, 지금 이제 스펙이 아예 없어. 스펙이 없다. 그런데 끈기와 학습 능력이 좀 있어. 그러면 이제 공무원으로 가는 거죠. 공무원 중에서도 인기 없는데 교정, 소방, 경찰 이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군대도 좋습니다. 군대, 그리고 군무원. 요즘 이렇게 많이 뽑더라고요. 경쟁률도 낮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 가서 승부를 보는 게 낫지. 그러니까 효율이 가장 좋은 거죠. 스펙이 없는데 끈기와 학습 능력이 조금 있다. 근성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가서 취업하셔라.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능력이 보여. 자기 자신에게 난 이런 부분이 좋았었네, 잘하네. 그러면 여기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학위를 따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메타인지를 잘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안 하면 돼요. 하지 마야 돼. 능력 없는 상태에서 하면 그거는 고통이에요. 그냥 호봉, 진급, 안 잘리고 월급 잘 받고, 이런 쪽으로 이제를 잘 가르마를 타야죠.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부분 특별하지 않다. 그것을 잘 알고 메타인지해서 자기 수준을 봐라. 눈을 낮춰라. 그 중에서도 요즘 자리가 많이 나오는 군, 경, 교정, 소방 이런 쪽으로 가서 공무원 돼서 월급은 적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분들 눈을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기 메타인지가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